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돌 시내 가차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란 배추꽃 삼동을 참아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즐거운 종달새야 어느 일항에서나 즐거웁게 솟쳐라. 푸르른 하늘은 아른아른 높기도 한데. 자, 누가 쓴 시일까요? 좀 유명하신 부인. 유명한 건 좀 이따 알아보고 네. 좀 된 시예요. 그렇죠? 네. 좀 된 시죠. 왜냐면 여기 솟쳐라 뭐 이런 가차운. 그러니까 그거를 딱 듣는 순간 가찹다가 이게 어딨더라? 가깝다를 가찹다라고 하잖아요.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가차운만 봐도 좀 연도가 있는 시겠죠? 네. 그 유명한 윤동주 시인의 봄이라는 시예요. 그래요? 네. 내가 윤동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시는 처음 듣는데. 그래갖고 제가 PD님 모르실 만한 걸로 그래요? 골라서. 왜냐하면 윤동주 시인의 이런 근데 사실 뭐 그냥 윤동주 시인이 봄을 노래한 건데 또 굳이 이걸 이렇게 번역하신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즐거운 종달새야 솟구쳐라를 그 가슴 속에 만세를 종달새를 빌어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봄으로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해석을 해? 또 윤동주 시인이 그건 아닌데 또 그러실 거야 아마 누워서.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걸 갖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시험 문제로 내고 종달새를 왜 가슴속에 만세로 굳이 승화시키냐 그거지. 내가 시 썼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내 거 읽으면서 이야 대단하네 이럴 그치. 것 같아. 내가 정말 대단한 걸 썼나 이렇게 되는 건가 나중에. 이러면서 진짜. 자 요즘 좀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좀 집에서 영화를 많이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아이들도 네. 하루 종일 뭐 놀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아이들도 네.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은 애니메이션을 많이 찾아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어느 집은 온 가족이 아빠도 이제 회사에서 뭐 재택근무 그런 거를 온 가족이 정말 하루 세 끼를 같이 해 먹으면서 네. 집에서 있다 보니까 요즘은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네. 가족끼리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생활 네. 용품을 갖고 놀 수 있는 뭐 게임들 이런 게 굉장히 서로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아니 나는 그럴 게 아니고 이런 때일수록 네. 야외를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봄인데 그래서 제가 봄을 외치고 있었잖아요 좀 전에. 그러니까 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식구들이 다 집에 있어 봤잖아요. 네. 주말에. 네. 삼시세끼 해먹는 게 힘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토요일 날은 이제 네. 지지난 주에는 집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네. 토요일 날에는 거의 200km를 자동차로 이동을 했어요. 점심은 저기 그 청와대 옆에 가서 순댓국 먹고 저녁은 저기 남양주시 진접 쪽에 가가지고 닭갈비 먹고 그리고 돌아오고 일요일 날에는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네. 거기 제가 사는 데는 그 센트럴 파크라 그래가지고 공원도 괜찮고 이제 조금만 나가면 바로 바닷가니까 네.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그렇지 이런 데 나오면 네. 그럴 위험성이 없거든요. 그쵸. 저녁에. 공기 맑은 데서 뭐 거기다가 게다가 마스크까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맞아. 뭐가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여하튼 그 사회상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네. 곧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죠. 맞아. 우리 애들이랑 저랑은 환경에 너무 적응을 잘했는지 집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먹고 자고 집 따뜻하게 해놓고 먹고 자고 있잖아요. 네. 밀린 정리하고 막 너무 행복해갖고 제가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해요. 계속 정리정돈을 했어요. 더군다나 네. 또 TV를 우연히 틀었는데 네.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막 네. 그런 걸 보고 약간의 자극을 받아서 근데 네. 그걸 다 따라하기엔 너무 무리더라고요. 네. 너무 많은 걸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음. 반만 따라하자 그런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 집에 있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원래 남편이랑 어디 좀 멀리 네. 우리 남편이 이제 동해바다 가자 그랬었거든요. 근데 살짝 목감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하루 만에 네. 온갖 걸 해주고 막 차를 계속 타주고 하면서 하루 만에 낫긴 낫어요. 그 대신 못 갔죠 거기를. 그래서 그치. 그냥 우리 남편 계속 누워 있고 네. 나 혼자 막 이것저것 집 정리를 했는데 네. 또 나름
버릴 거 과감하게 버리고. 네. 좀 전에 네.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네. 저기 정화백님이 네. 하루 종일 집에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제목이 확진자야. 네. 알고 있어요. 네, 맞아. 집에 있어서 확 쪘어.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네.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맞아요. 일주일 지났더니 확진자가 됐다. 그니까. 근데 네. 걸으면서 거기 또 이제 밑에다가 어떤 사람이 긴급 뉴스를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만 있던 확진자들이 모두 네. 살천짐이 드러났다고. 살천지는 처음 듣는다. 신천지가 아니라 살천지로 다 드러났다고. 조심하라고. 맞네. 재밌다. 사람들이 아주 위트가 있어요. 맞아, 위트가 네, 있어. 그거 되게 요즘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거 있어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네, 누구 이렇게 휠체어 밀어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는 종교가 뭐니? 그래서 신천지 하니까 그냥 벼랑에서 밀어버리죠. 아유, 자, 개봉 예정 영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둘 다 외국 영화인데요. 네. 첫 번째 소개할 영화는 섀도우 걸. 네. 섀도우 걸. 네. 요거는 이제 미국 영화고 판타지 계통의 영화인데요. 네. 3월 10일 화요일에 개봉합니다. 네. 그리고 주연은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에 없는 발음 그거. 올리비아 썰비. 네. 올리비아 썰비가 주인공이고요. 앨런 리치슨. 그다음 메간 폭스가 나오죠. 메간 폭스 전에 얘기했죠. 이제 트랜스포머에도 나왔고 우리나라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에 나왔던.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감독은 여자 감독이에요. 클라우디아 마이어스라는 감독인데 예전에 그 배우로도 활동을 했나 봐요. 1984년에 오래됐네. 화가의 딸이라는 영화에서 조연을 맡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제작진은 조커, 존윅 3. 이게 제작진이라고 해서 그럼 좀 이것도 약간의 그 어떤 총 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 섀도우 걸의 줄거리는 이제 예쁜 첫째와 똑똑한 막내 사이에 있으면 보통 둘째들이 본인 둘째잖아요. 정화백님. 그래서 늘 약간 천덕꾸러기 신세였는데. 근데 원래 그래서 둘째가 눈치가 빨라요. 아니 둘째들이 제일 성공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둘째예요. 젖은 낙엽. 어디에 안 떨어져. 둘째들 어디에 내놔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홀린데 누구보다 각별했던 엄마가 죽고 나니까 가족들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고편을 봤는데 가족들의 관심이 없는 걸 떠나서 취급을 안 해.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진짜 투명인간이 됐어요. 네? 진짜 투명인간이 됐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자기가 투명인간이 되어 있어서 정말 가족들의 눈에 안 보인 거예요. 나 이런 거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너무. 그렇지, 재밌겠죠. 누군가를 개 취급하면 그 사람이 개가 되고 막 그런 건가? 그러네. 그래서 노력하에 투명인간의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어요. 적응을 하고 이제 좀 이 생활도 괜찮은데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을 알아보는 남자를 만났어요. 투명인간인데도? 그러니까 다 못 알아보는데 어딜 갔다가 그 사람은 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뭔가 좀 특이한 능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가 유령이면 영매라고도 하겠지만 이건 투명인간을 어떻게 알아보지? 근데 이제 우리가 투명인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 투명인간이 어디 가서 몰래 정보를 엿보고 훔쳐온다던가 그런 투명인간의 장점을 가지고 이 남자가 복서예요. 복서, 그러니까 권투 선수. 권투 선수인데 뭔가 이제 잘 안 풀리는 권투 선수였는데 이제 이 여자의 도움으로 이제 큰 대회에 자꾸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뭐 저쪽 정보를 엿들어 온다든지 뭐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투명인간이니까. 권투가 상대편에 뭘 정보를 얻는다 그래서 이기는 게임인가? 아니 근데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능력도 되는데 뭔가 안 풀리는 뭐 그런 선수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도움을 주기로 해서 이 남자는 얘를 투명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 서로를 이제 돕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나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고편만 봐도 괜찮더라고요. 그 설정이 굉장히 특이하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메간 폭스가 그거를 얼마나 잘 표현해낼까. 근데 메간 폭스는 거기서 그 투명인간 여주인공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썰비가? 썰비. 아까 말한
걔가 그 투명 인간으로 나와. 번데기 발음 썰비. 맞아. 아, 그 소설 중에 한강 그 쓴 여자 누구죠? 우리나라? 한강은 작가 이름이잖아. 작가 이름 한강.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이런 내용 비슷한 거 있어요. 그랬었나? 헷갈렸다. 왜냐면 여자가 그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사람이었는데 눈사람이 돼요. 그 여자 주인공이.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한강이 쓴 소설 중에. 예, 이거 좀 비슷하다. 약간. 네. 그 벌레가 된 사람도 있고 옛날에. 그러니까요. 예. 맞아. 카프카의 변신? 네. 자, 다음 영화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다크 워터스. 네. 다크 워터스? 네. 이거 검은 물이란 뜻이겠죠? 네. 3월 11일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네. 아유, 극장 안 간 지가 엄청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네. 요즘 진짜 영화계가 아주 되게 힘든다고 하는데. 네. 자, 이거는 토드 헤인즈 감독인데 네. 그 캐롤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캐롤. 캐롤로 유명한 포스터를 보면 알지도? 캐롤이라는 영화가 사실 이제 여성의 동성애를 다룬 작품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동성애 영화라는 극찬을 받았던 작품이에요. 사실 이제 동성애를 떠나서 인간의 어떤 삶의 존엄성 이제 그런 거를 같이 다뤘기 때문에 이 영화를 근데 동성애 영화 동성애를 다룬 영화도 보면 여성 동성애가 있고 남성 동성애가 있잖아요. 근데 남성 동성애와 여성 동성애를 차별을 해요, 사람들이. 약간 없잖아 안 되는데. 네. 같은 가장 동성애인데. 아름다운. 그러면 그 여성 동성애를 그렇게 표현하고 남성 동성애는 감춰야 될 것이라고들 표현을 해요, 많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가장 아름다운 동성애 영화. 네. 캐롤 이제 그건 사람들의.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아름다운 여성이 나와요, 실제로 둘 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건 못 봤다. 더 아름답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저는 이 캐롤이라는 영화를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주인공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해드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주인공이 롭 빌런, 롭 빌럿, 주인공 이름은 롭 빌럿인데 이 역할을 마크 러팔로가 맡았어요. 헐크. 네, 헐크. 근데 마크 러팔로가 요새 뭐로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뭐냐면 그 기생충을 미국에서 HBO라는 제작 회사에서 미국 드라마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HBO라는 회사가 왕자의 게임, 체르노빌을 만든 회사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기생충의 기택 역을 출연 논의 중이에요. 이 마크 러팔로가. 본인이 되게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지금 논의 중이라고 본인이 어디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아, 그래요? 정말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랑 다 만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 분이 미국판 기택으로 나오면 좀 어떤 연기를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마크 러팔로는 여기서 변호사 역할로 나와요. 이게 법정 드라마예요? 네, 왜냐하면 듀폰의 독성 폐기 물질 유출 사건을 다룬 영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가만히 있어봐. 그거하고 비슷한 게 옛날에 있었죠. 에린 브로코. 줄리아 로버츠. 맞아요. 줄리아 로버츠. 그렇죠. 거의 비슷했죠. 그거 같기도 하네. 그거에 법정 씬을 갖다 좀 더 집중해서 본. 그거 더 규모가 약간 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사라 빌럿이라는 역할에는 앤 해서웨이가 나와요. 해서웨이. 눈 크고 입 크고. 그래서 이제 그 작고. 남편을 한없이 내조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 법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남편이 그러면 변호사로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에 톰 터프라는 이제 그 같은 이 과정을 돕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팀 로빈스. 쇼생크? 네. 쇼생크 탈출의 팀 로빈스. 쇼생크 탈출이 1994년 영화였는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거의 20년 됐는데. 근데 이 팀 로빈스에 대해서 자세히 아세요? 아니 자세히는 몰라요. 그 쇼생크만 알고 있지. 그래서 그거와 연관된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그 다음 해인 1995년에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게 팀 로빈스가 감독했던 영화예요. 저 들은 것 같아. 대단하지 않아요? 감독, 각본, 제작까지 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여배우가 수잔 서랜든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팀 로빈스가 수잔 서랜든한테 반해서 네. 12살 연상인데 그때부터 사실혼으로 25년간을 사실혼 둘이? 관계로 결혼도 안 하고 굳이 결혼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수잔 서랜든이 전에 낳았던 이제 딸까지 해서 잘 키우고 뭐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거지. 꼭 결혼식을 할 필요 있나? 그렇게 하다 2009년에 결별을 했어요. 근데 결별한 다음에 더 놀라웠던 거는 수잔 서랜든이 12살 연하랑 살은 거잖아요. 25년이면 사실혼 관계로 되게 오래 살았던 거잖아요. 그 이후에 더 사람들이 놀라웠던 거는 32세 연하와 사귀었어요. 대단하죠. 수잔 서랜든. 그만큼 대화가 뭔가가 이렇게 그렇죠.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야 아마. 그럴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배경이랑 후광이 필요한 걸까요? 그 생각은 못했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비일비재예요. 저기까지 생각 못하고 그럼 이 여자의 매력은 어떤 점이었을까? 그 32세 연하가 꽂혔던 거는 무엇일까? 아니 유명인하고 그 스캔들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유명세를 하는 게 이제 은연중에 합의하에 하는 것도 있고 많아요. 합의하에도 그렇게 하는. 그래서 6년 사귀다 헤어졌더라고요. 6년이면 길지 않아요? 기네. 아무것도 안 받았나? 그다음에 제가 뭘 얘기해? 팀 로빈스의 하나 알려준다고. 그게 데드맨 워킹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크 러팔로는 스포트라이트란 영화 아세요? 2016년에 제가 이 영화 그때 봤어요. 그게 뭐냐면 스포트라이트가 그 어떤 이제 비리를 캐는 지금 이 영화와 되게 비슷한 그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때 이 영화는 그거예요. 천주교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 그걸 다뤘던 영화였어요. 그 얘기는 들었고 그 마크 러팔로가 그 어벤져스 1, 2 뭐 이런 데서 헐크 역으로 나와서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은근히 이런 연기력이 필요한 영화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도 놀랐던 게 비긴 어게인의 주인공이었다면서요? 예, 맞아요. 그것도 알아요. 제가 비긴 어게인은 솔직히 영화를 안 봤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연기를 잘 하나 봐요. 어벤져스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워낙 유명해지니까. 그 전에도 다 나왔는데 사실. 비긴 어게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막 인생 영화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아까 말한 스포트라이트의 그 제작진이 만든 영화예요. 이게 비리 캐는 걸 좀 그럼 마크 러팔로 좋아하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는 이제 배경이 1998년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막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해서 들떠 있는 이제 롭 빌럿이 나오죠. 그럼 파트너 변호사가 뭔지는 아세요? 저 법무법인 로펌. 그 로펌 같은 거 보면 의사들도 병원 가면 의사들 몇 명 다 원장이래. 그러니까 독립적인 자기 지위를 갖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 맞아요. 그래서 파트너란 이름이 붙겠죠. 김현장 같은 경우가 어떤 주식회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협력 관계예요. 맞아요. 여러 변호사들과. 그래서 그런 어떤 협력 관계에 있어서 파트너 변호사 그렇더라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로펌 안에서 자기 지분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말하고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뭐 다 다르지만 파트너 변호사는 한 로펌에서 한 10% 정도의 사람만 해당이 된다고 해요. 보통 주식회사로 보면 임원진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 롭 빌럿이 8년 동안 고생을 해서 이제 딱 파트너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럼 솔직히 이제부터 돈 좀 벌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농부 2명이 나타나요. 박스를 들고. 그 안에 비디오 증거물들이 잔뜩 들어있는 건데, 좀 외면하고 싶죠, 이 농부들을. 왜냐면, 이 사람이 자기 하는 거는 주로 화학과 관련된 기업들과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업무가 주된 업무인 사람인데, 여기에 안 좋은 증거물을 잔뜩 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다 외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주인공의 할머니 고향에서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고향에서는 아마 이제 대기업이 그 고향에 있는 변호사들은 다 구워 삶았겠죠. 구워 삶기도 삶은 거지만 에린 브로코비치를 잠깐 여기서 이제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너무 거대한 기업이라 상대가 그렇죠. 그리고
그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게 돈이 더 되니까 그렇죠. 안 나서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방에 있는 뭐 변호사 사무실들이 큰 것도 그렇죠. 아닐 거고. 뭐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너무나 외면하고 싶은데 자기 할머니 고향이도 하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그래 내가 이제 일단 한 번은 가보자. 그래서 가봤더니 일이 시작된 거지. 네. 그래서. 가봤더니 돌이 탈색이 돼 있을 정도예요. 돌이 네. 그 동네 이제 물이 하도. 근데 이제 아마 첫 장면에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네. 그 물이 엄청나게 그 이제 나쁜 성분을 막 갖다 버린 그 폐수에서 네. 밤에 연인들이 막 이제 벗고 막 풍덩 뛰어드는데 누군가가 밤에 나타나서 얘네를 막 쫓아내면서 거기다 뭐 이상한 걸 막 이제 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와, 저 물이 그 물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막 소름을 끼쳐하면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그리고 이제 이 마을 여자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이 다 이가 까맣게 변색이 되고. 네. 그러면 간이 상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알아봤더니 그 독성 폐기 물질이 이제 뭐 긴 약자지만 PFOA라는 이제 독성 폐기 물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농부가 와서 얘기하기를 네. 아까 두 농부가 왔었다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적은 그 규모도 아니더라고. 왜냐면 소 190마리가 한 번에 몰살당해서 죽은 거예요. 미국은요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거기는 워낙 땅이 넓으니까. 190마리면 사실 작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농. 네. 어쨌든 19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갔다 와서 이제 괴로워서 자기가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때부터 20년 동안의 법정 투쟁이. 20년이요? 예, 20년. 아니, 어마어마하죠. 2년도 아니고 20년? 20년. 어휴, 그러면 이건 그러면서 이제 단체 소송까지 해서 단체 소송의 건수가 3,535건.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막 대기업이 어떻게든 이 사람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돈이 그다음 보통 가족을 막 어떻게 인질 삼아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앤 해서웨이가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한 듀폰에서 다뤘던 물질은 탱크에 사용되는 코팅제래요. 그러니까 탱크에 사용되는 코팅제를 프라이팬에다가 코팅제로 쓴 거예요. 세상에. 그게 우리가 듀폰 코팅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세상에. 그다음에 콘택트 렌즈. 직접 눈에 닿는. 그리고 종이컵.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쓴다고 봐야 되네요. 그래서 그러면? 그 영화에 소개되어 있는 거 보면 전 세계 99%가 한 번도 이제 그걸 한 번이라도 쓴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99%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저 오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1%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유아 매트 네. 등의 생필품에 사용이 됐다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기형아 출산과 암 발병의 원인이 되고. 듀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이제 비교를 해주기도 했고. 이 영화를 진정한 현실 공포 영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 포스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천억짜리 거짓말. 이제 그쪽 회사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죠. 보상금이 8천억 받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8천억짜리 거짓말이라고 나온 걸로 봐서는 미국에서는 소송할 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보통 크잖아요. 그 에린 브로코비치에서 맨 처음에는 뭐 몇억 네.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몇백억까지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그 에린 브로코비치도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거는 보니까 이제 전문적인 변호사가 그렇죠. 나오고 뭔가 좀 이 그림 자체가 포스터 자체가 어둡네요. 근데 에린 브로코비치는 좀 밝아요. 예, 그렇죠. 약간 이제 거기서 좀 그 실화였는데 아마추어 주부가 뛰어들면서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리고 패션도 좀 화려했었고 청바지에 막 그때 아이가 넷인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셋인가 넷인데 육아 도우미가 나타나잖아요. 어떤 남자. 약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히피 같은 사람이 또 육아에는 좀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막 도와주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네, 헤어졌죠. 어쨌든 이게 되게 괜찮은 영화 같은데 좀 시기적으로는 둘 다 꽤 괜찮은 영화 같은데 약간 안타까운. 이건 실화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이거 실화라니까요. 이것도 실화예요. 에린 브로코비치도 실화고 이것도 실화고. 참. 둘 다 화학 회사고. 네. 99%가 오염됐다 그러면 이미 나도 오염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전 세계 어느 후라이팬에나 그 코팅제를 썼었으면 우리도 네. 거기에다 다 볶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기억에는 그 듀폰 테플론 네. 코팅? 네. 테플론 후라이팬 안 쓴 사람이 어딨어, 솔직히. 그렇죠. 쓰다 보면 그게 없어지잖아. 벗겨지고. 네, 그거 네. 다 먹은 거죠, 우리가. 벗겨지지. 거기도 그 프라이팬에다가 또 세제를 풀어서 닦잖아요. 그렇죠. 그 몸에 진짜 안 좋은 거지. 네. 그래서 요새는 나는 이제 무쇠 프라이팬 네. 쓰는데 네. 맞아. 스텐으로 된 거 무쇠솥이 이런 좋은 거. 그런 걸로 따지면 참 그 예전에 훌륭한 가마솥 소뚜껑이 훌륭한 거예요. 네. 그 냄비랑 프라이팬은 진짜 세제로 닦으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뜨거운 물을 틀어서 그 철수세미 같은 걸로 스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스테인리스로 된 건 철수세미로 닦고 나머지 코팅된 거는 진짜 고운 걸로 해서 닦아야지. 그렇죠. 세제로 닦으면 안 돼. 철수세미를 닦으면 정말 쓰지 안 돼요. 말아요. 네. 아예 안 쓰는 게 낫지. 아이고. 네. 자, 그래서 네. 이 영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콕 영화는 네. 2층의 악당.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영화는 꼭 다룬다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네. 제가 두 분께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네. 자, 이 영화는 손재곤 감독이 2010년에 만들어서 개봉했던 영화예요. 근데 이제 손재곤 감독의 그 앞에 작품으로는 뭐가 유명하냐면 네. 2006년에 나왔던 달콤 살벌한 연인. 아. 박영호 최강희. 그렇죠. 최강희 씨가 되게 예쁘게 나왔다면서요. 아, 그때 나이는 다 이뻐요. 그 저는 이 영화는 안 봤지만 달콤 살벌한 연인인 걸로 봐서 이 최강희 씨가 뭐 어디 나갔다 오면 이렇게 온몸에 흙이 묻어서 오고 그런다면서요. 네. 구미호인가? 네. 구미호예요? 봤어요? 어떤 거요? 이 어떤 달콤 살벌한 연인이란 영화. 그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아마 봤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목이. 예쁘고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인데 어디 갔다 막 옷에 흙이 묻어 있고 이렇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제목이 달콤 살벌한 연인이니까 그런 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손재건 감독의 영화는 가장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해치지 않아. 해치지 않아. 같은 감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감독은 네. 추구하는 게 그거래요. 나는 코미디 영화는 찍지 않는다. 네. 근데 코미디 영화는 찍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약간 코미디성 아닌가? 아니 네. 해치지 않아가 나오기 전에 만든 영화니까 이 해치지 네. 않아는 이거는 본격 코미디잖아요. 근데 네.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이 2층의 악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코미디가 아닌데 보고 나면 더 코미디보다 더한 웃음을 주는 네. 그런 영화를 좀 만들고 싶어하는 감독이래요. 제목부터 근데 좀 코미디하지 않아요? 그렇죠. 2층의 코믹하잖아요. 악당. 네, 2층의 악당이라는 거 보통 동화책에나 주로 네. 많이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주인공 한석규는 창인이라는 역할이고 네. 연주라는 역에 김혜수 씨가 나오죠. 네. 김혜수 씨는 이제 우울증에 걸린 엄마고 네. 그 이제 남편이 죽으면서 집 한 채를 남겨줬어요. 2층 집.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고미술품 가게를 이제 그 집 근처에다 운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사실 그 고미술품이라는 게 그렇게 뭐 매일매일 물건이 팔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수입이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그냥 그럼 2층 어차피 잘 쓰지도 않는 2층 방을 새를 놔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고맙게도 현찰이 필요한 순간에 한석규 씨가 나타나서 이 창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계약서 쓰지 말고 2달치 선불을 탁 줍니다. 마음에 들죠. 2달치 선불을 딱 주니까. 근데 사실은 이 창인은 고미술품을 노리는 사기꾼이었죠. 네. 그래서 자신은 소설가라고 칭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글 쓰세요 했더니 저 인터넷에 악플 다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갖고 김혜수 씨가 딱 놀라니까 농담입니다. 네. 하면서 자신을 소설가라고 어쨌든 칭하죠. 근데 이제 김혜수 씨는 원래 우울증이 걸린 데다가 애는 사춘기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아이고. 네. 예, 딸하고 매일 티격태격 엄청나게 싸워요. 네. 근데 그 딸은 성아라는 이제 역할인데 지우라는 배우가 맡았어요. 근데 이 지우라는 배우가 2년 전에 나왔던 완벽한 타인에 네. 나왔어요. 아마 거기서 제가 볼 때 이서진 씨 그 젊은 아내 있었죠, 영화에서. 네. 예, 그 역할을 맡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은 어릴 때 CF 스타였다가 네. 이제 그런 애들 있죠. 아역 때 너무 예쁜데 자라면서 살짝 얼굴이 좀 변하는 애들. 역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남이 보기엔 괜찮은 얼굴인데 본인이 자기 이제 스스로 못생겼다고 막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창희는 딸한테도 약간 접근해서 얘한테도 좀
친해져야 되니까. 네. 친해져 무슨 이제 정보가 나올 줄 알고 걔한테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막 들어주죠. 네. 그러니까 딸한테는 고민 들어주고 이 우울증 걸린 엄마는 네. 약간 또 로맨스로 다가가죠.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근데 이 집안에 어떤 찻잔이 있는데 이게 그 고미술품이에요. 네. 거기다 밀수품이에요. 밀수품이다 보니까 가치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20억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예? 20억 찻잔인데 네. 찻잔이 20억의 이제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게 분명히 그 집안 어디에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고미술품 가게를 하다 보면 이제 보관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집 지하에 엄청나게 넓은 지하 창고가 있어요. 저장고가 있는 거구나. 저장고인데 거기 항상 열쇠를 걸어두니까 누가 봐도 네. 중요한 건 저 안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어떻게든 그 지하를 잠입해야 되니까 네. 자꾸 이제 그 로맨스를 빌미로 자꾸 들어가요 그 집에.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저기 하고. 근데 이제 2층 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층에서 밤에 이렇게 1층으로 몰래 내려올 수 있는 구조가 있나 없나 보니까 1층과 2층 올라가는데 이렇게 판을 막아놓은 거예요. 보통 계단이 있잖아요. 내부 보통 계단이 다 내부에.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도끼로 찍어도 이상하게 너무 딱딱해서 이제 내려가서 봤더니 김혜수 씨가 그러는 거에서 그 연주가 저거 다 벽돌 쌓아가지고 완벽하게 막아놨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 통로로는 힘들겠구나. 네. 그러려면 이제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 번호키를 복사를 잘 떠요. 집. 그 번호키만 이제 되면 일단 현관문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딸이 막 외모 컴플렉스 이런 걸로 막 등교 거부를 해요. 집에서 안 나가? 뭐 좀 날려 그러면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애가 맨날 집 방 안에 있어요. 네. 걔 때문에 또 못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혜수 씨도 네. 너무 외롭고 우울증이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남자가 잘해주니까 네. 장사가 안 되면 너무 일찍 접고 들어오는 거예요. 미술품 가게를 이게 그 적당한 퇴근 시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예 손님 없으면 빨리빨리 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석규 씨는 속이 타죠. 뭘 집을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대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한석규 씨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제 뭐 힘들고 장사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럴 때일수록 출근을 해야 해요. 현대 여성은 일을 해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네. 하면서 계속 이제 부추기죠. 그리고 뭐 이제 온갖 그 작업용 멘트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정말 중요한 순간에 들킬 뻔했어요. 그 집을 이렇게 딱 아까 그 복사한 번호키 대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당신은 나의 사파이어고 에메랄드고 크리스탈이야 그러면서 막 입만 벌리면 막 네.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나이를 막 캐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연주가 몇 살이냐고 했더니 이제 43살, 만으로 42살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이제 막 얘기하고 45? 47? 혹시 50 넘은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했더니 막 짜증을 내면서 에이 쉬는 진짜 아니다 정말 하면서 갑자기 671203 104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네. 그게 아마 애드립이었다라는 거 같거든요. 뭐 671203 하면서 10년 전에 67이면 네. 뭐. 그때는 이제 50이 안 넘은 네. 거잖아요. 실제로는 한석규 씨는 64년생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또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신경정신과를 다녀요. 우울증 때문에. 네. 근데 그 신경정신과 그 의사도 되게 연기를 잘하는데 약간 그 김혜수 씨가 막 늘 짜증해요. 이제 차 있으니까 의사긴 의사인데 별로 이렇게 반가운 환자가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자꾸 얘기하니까 막 뭘 이렇게 가르치려 들려냐면서 막 화를 내면서 네. 나중에 막 그러죠. 자기는 간판에 김정심이라는 이름 하나 보고 들어왔는데 자기는 여자 의사일 줄 알고 김정심이라는 이름 때문에 와서 이렇게 온갖 얘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주고받았는데 정말 남자라서 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다고. 네. 이 사람이 이 의사가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이 심자 돌림이라서 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딸이 네.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얘를 이제 안경을 벗어보라 그래요. 걔가 이제 맨날 안경을 쓰고 있어요. 여기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거야 안경으로. 네. 안경 벗어보라는데 얘가 딱 벗었어 했더니 너 참
아주 안경을 잘 골랐구나. 이 안경이 내 단점을 아주 잘 커버해준다. 네. 안경 꼭 쓰고 다녀.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하여튼 끝에 가서는 네. 김혜수 씨도 자기 집에 그게 있는 걸 몰랐죠. 그리고 이제 홧김에 얘기하다가 막 얘기를 하다 이제 화가 나니까 자기도 이제 나중에는 막 주체를 못해요. 이 화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석규 씨가 막 하면서 그 안기수 하면서 그 남편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여기서 연주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내 남편 이름 얘기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는 거죠. 이제 어차피 이제 다 들통났으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없는 사이에 또 김혜수 씨도 딸이랑 야 이거 찾아야 되면서 자기 집을 다 바닥을 깨부시면서 그 지하 창고에는 없는 거예요. 어딘가 이제 남편이 혹시 숨겨놨는데 얘기를 못하고 이제 어떤 사고로 죽는 바람에 막 집을 스스로 딸이랑 같이 망치로 막 깨부시는 장면이 끝에쯤에 나오죠. 맨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좀 영화를 보셔야 되고 그 당시에 그 딸 역할의 남자친구로는 그 당시에 핫했던 유키스의 동호 군이 나와요. 동호. 유키스요? 네, 유키스라는. 밀키스? 유키스의 동호. 그때 동호가 한참 인기였을 때예요. 아이돌을 참 잘하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석규 씨 인터뷰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태까지 찍은 영화 중에 가장 재밌게 찍었던 영화가 뭐였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이 2층의 악당을 가장 즐겁게 찍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도 사실 뭐 심각한 내용일 때는 주인공들의 이제 빙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심각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찍으면서 한석규 씨가 그 어떤 역할보다 재미있는 사기꾼 역할이기 때문에 많이 웃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약간 이렇게 섹시한 장면으로 가다가도 계속 이제 그게 깨지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그거죠. 지하에 이제 갇히게 되는 아까 그 지하 창고방에 들어갔는데 김혜수 씨가 이제 들어오니까 거기다 이제 밖에 이렇게 열쇠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김혜수 씨가 내가 안 잠궜나 하면서 이제 딱 잠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근데 우연히 이제 또 김혜수 씨가 와서 이제 열쇠를 하고 다시 뭘 찾는데 가까스로 이제 탈출을 했다가 다시 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한 줄평 써는 거 보니까 그 장면은 너무 이제 그 명장면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래요 댓글에? 아니 뭐 의외로 재밌고 웃긴 장면 많고 어떤 사람은 인생 영화라고까지 극찬을 해놨는데 뭐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 뭐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여튼 볼 때는 자기는 잘 몰랐는데 보고 나서 이상하게 웃음이 터지더라. 그런 거 보면은 스토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아까 2번이나 갇혔다 그랬잖아요. 한 번 탈출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 2번 갇힌 동안에 한 일주일 이상인가 이제 지나서 거의 폐인처럼 됐죠. 물만 마셨으니까. 뭐 먹고 살았대? 물. 거기서 무슨 물만 마셨는데 그리고 딱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김혜수 씨한테 들켰어요. 그러니까 막 그 하얀 와이셔츠인가 입었는데 막 일주일 동안 입어서 막 떼꼬질꼬질하고 이제 거기서 김혜수 씨가 한 말이 정말 재미있어요. 그거는 정말 꼭 영화를 통해서 거기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여튼 좀 의외의 반전이 있는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되게 이렇게 웃기지 않는 장면인데도 거기에 그 멘트들이 너무 웃음을 유발시키는 장면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한석규가 원래 웃긴 말을 안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이 영화에서는 뭐 서로가 웃는 어떤 재미난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감독이 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래잖아요. 난 이런 게 좋아. 재미나지 않은 상황인데 들으면 너무 웃긴. 그게 이제 감독이 추구하는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감독은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거의 다 각본을 다 본인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관객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네요. 59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59만 명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때 뭔가 굉장히 핫한 영화가 딴 게 있었을 거예요. 밀렸다? 네, 그런 거에 밀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이 조금 좀 덜 흥미로운 그러니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게 2층의 악당. 제목 자체를 그 섹시하게 못 뽑은 것 같아요. 더 재밌게 뽑았더라면 왜냐면 그래도 이제 약간 김혜수 씨가 그 당시에도 되게
섹시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그리고 그때는 모르겠어요. 좀 한석규 씨가 네. 잘 나가다가 약간 사실 조금 약간 다운됐었을 때 인기가 조금 내려갔을 때라 네. 오히려 그 전작들이 막 화려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려갔었을 때고 그리고 제목만 봤을 때 이렇게 코믹한 게 많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니까 네. 좀 그런 면에서 관심을 덜 갖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적극 강추하는 영화니까 요즘같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실 때 이거 가족끼리 같이 보셔도 될 영화 같아요. 뭐 네. 약간 섹시한 분위기만 연출할 뿐이지 섹시하진 않아요. 네. 영화가. 자 이제 네. 요즘 가장 핫한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쓴 소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작가 이름이 뭐예요? 엄청 핫해요 요즘. 네. 이도우. 이도우.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도우인데. 이도우. 아니 남자처럼 느껴지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여자니까 물어봐겠지. 그래요? 네. 저도 그냥 이름만 봤을 때 남자 작가인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이 이도우 작가가 지금 네. 쓴 소설이 베스트셀러 1위예요. 네. 1위가 된 이유는 사실 있어요. 네. 뭐냐면 네. 요즘 그 JTBC에서 하는 시작한 새로운 드라마가 있는데 네.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어. 어떤 드라마인지 아세요? 아니요. 뭐, 2월 24일에 첫 방송한 월화 드라마라서 네. 지금 이제 한 3, 4편 정도. 아마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네. 이제 수요일 방송이니까 아마 5, 6편까지가 진행이 됐을 텐데 이거는 이제 그 약간 어떤 서울에서의 삶에 이제 좀 도시의 삶에 지쳐서 네. 한 시골 마을로 거기 뭐 자기 그 이모인가 누가 있는지 하여튼 시골 마을에 가는데 헌책방이 있어요. 네. 근데 헌책방의 이름은 헌책방은 아니고 시골에 있는 작은 책방이에요. 근데 책방에 시골에 있는 책방 이름칭은 좀 특이해요. 네. 굿나잇 책방. 굿나잇 책방인데 이 작가가 본인 스스로 말하기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이 작가는 막 아프고 상처 주는 스타일의 글을 못 쓴대요. 자기는 원래. 용서와 치유,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네. 그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제 그 인터뷰 같은 데 보면 본인의 그 얼굴도 선해요. 작가가. 네. 되게 착하게 생겼고 근데 시골 책방인데 월세도 안 내고 주인공이 사랑도 하고 여기서 그 도시에서 내려간 그 여인과 책방 주인의 이제 어떤 로맨스가 나오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책방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약간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네. 그 일본 전에 드라마 중에서 그 음식점에 모여서 사람들이 막 인생 얘기를 주고받는 네. 그게 뭐였죠? 생각이 안 나네 제목이. 뭔지는 아시죠? 그 요리를 하면서 네.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심야식당. 그러니까 심야식당. 심야식당 같은 분위기인데 여기서 장소는 책방이고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양식이니까 뭐 책방에 식당이 와서 하는데 사실 작가가 자기 표현으로도 그래요. 현실에선 사실 보기 드물다고 시골에 있는 책방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그렇고 보통 아니 뭐 작가의 상상이니까 그쵸.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들어가는 거니까. 자기는 이걸 사실 판타지라고 생각하고 판타지죠. 썼다는 거죠. 현실에선 조금 보기 드문. 자, 근데 지금 이 작가를 약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네. 이 드라마가 겨우 4편까지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원작이 따로 있었다. 이 드라마의 원작이 이 이도우 작가라는 거 알고 갑자기 막 엄청나게 주문을 해서 베스트셀러 1위가 순식간에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이 작가의 첫 작품 그거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네요. 뭐예요 그게?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이라는 책이에요. 네. 내가 진짜 책을 안 읽었구나. 전혀 이런 게 있었나? 이게 2004년에 나왔던 책인데 이제 다시 2016년에 주목을 받으면서 이거는 롱 스테디셀러래요. 정말 계속적으로 잘 팔리는 책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다시 이 드라마로 유명해지면서 다시 이제 부활된 거예요? 예, 그런 셈이죠. 13년 만에 아니죠.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은 네. 2004년이고
이게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는 작품은 18년에 썼고 네. 올해 이제 드라마로 되어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원래 4선 110호의 우편물이 너무 이제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소설이라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게 드라마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많이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오히려 드라마로 나온 거는 2018년에 나온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똑같은 제목으로 지금 최근에 시작했으니까 요거 이제 드라마 하나 새로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은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막 험한 말 안 쓰고. 네. 못 쓰고. 네. 그러니까 정말 거의 순수 소설에 가까운 성향의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도 사서함 쓰나요? 아니, 요즘은 안 쓰죠. 예, 그렇죠. 사서함도 이제는 사라진 용어 같은데. 그래서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아날로그 감성을 추구하는 작가이기도 이 사람이 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69년생이에요. 그런 사서함을 알만한 나이구나. 근데 요즘 아이들은 사서함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샵 몇 번 이런 그렇지. 거겠지. 이제 이분은 이제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라디오 작가랑 카피라이터를 하셨었대요. 근데 그 라디오 작가의 이제 경험을 살려서 첫 작품을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에서 주인공은 9년차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예요. 그렇죠. 사서함으로 보통 그쵸. 신청곡 보내고 신청곡 했잖아요, 예전에. 네. 맞아. 저도 사서함을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제 개인으로. 그러니까 그 영등포 여의도 여의도동 맞아요. 몇 번지 KBS 사서함 110호 이렇게 끝나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냥 재미삼아서 사서함을 예전에 내 우편물이 오면 막 가족들이 막 관심 갖고 이럴까봐 그때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몇 달을 써본 적이 있어요. 사서함. 그냥 나만의 사서함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가씨 때 한번 그랬던 적이 있고 이제 여기 보면 사실 로맨스는 이 작가와 이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의 PD와의 이제 로맨스인데 이 PD는 이건이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시인이면서 PD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 주인공은 진솔이라는 이제 그 작가는 진솔이고 근데 이 PD의 그 세 명의 그 10년지기 우정이 있는데 거기엔 선우, 에리, 건 이 세 명. 이 세 명 사이에 이제 복잡한 거죠. 10년 동안의 우정인데 여기서 에리는 선우를 좋아해요. 근데 10년 동안 프로포즈를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에리는. 참 아날로그적이죠. 10년 동안 막 나는 이렇게 진짜 10년씩 가슴에 뭐 품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는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는데 물론 그 얘기는 아니지만 무슨 하여간 중국 고사에 어떤 미녀를 사랑한 남자가 그 미녀한테 구애를 했더니 어디 다리 밑에서 기다려라. 그거 알아요. 그랬더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불어나도 기다리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바보 같은 일들을 하는 거지 사랑에 빠지면. 그게 사자성어로 미생지신이에요. 맞아. 미생지신. 미생이 사람 이름이고 미생의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뜻이라서. 진짜. 정말. 10년을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 아니 다리에 점점 물이 차오르는데 아니, 비가 오면 여자가 그 예전에 다 긴 치마 입고 못 나오잖아요 밖에. 다음 날 만나지 그거를 꼭 그날 끝까지 기다리다 죽은 어리석은 이야기. 하여간 사랑은 어리석은 거야. 맞아요. 근데 또 이 선우라는 애도 나쁜 애예요. 그 에리가 자기 좋아하는 거 알면서 지도 남 사귀지도 않으면서 하여튼 그런 거 같고 이 건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한 이 진솔이 이제 이 건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 건이라는 사람이 또 에리를 10년 동안 짝사랑하고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이 진솔이라는 여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나 당신한테 관심 있어요. 이렇게 딱 말해요. 진솔하네. 진솔하죠. 근데 건이가 뭐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어떻게 돼서 이 에리가 너무 선우에 대한 사랑을 기다리니까 이 건도 옆에서 자기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지치니까 진솔이가 있는 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리한테 야 차라리 나한테 와라. 근데 또 이 진솔한테 그 프로포즈 비슷하게 하여튼 뭐 관심 있고 사귀고 싶다는 얘기 듣고
이 건도 웃긴 게 약간 양다리도 아니고 네. 진솔을 계속 사겨요. 원래 남자는 그래요. 진솔을 계속 사귀면서 마음속에 애리를 늘 품고 있는 거예요. 원래 네. 그런 거예요. 남자는. 그 진솔도 그걸 알면서 이 남자를 놓치기 싫으니까 또 계속 사겨요. 여자도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저는 좀 이 냈다 이해가 안 가는. 저는 이렇게 막 기다리는 사랑을 못 해요 원래 네. 성향상. 네. 그래갖고 짝사랑도 많이 했는데 네. 내가 스스로 빨리 지쳐가지고 다 접어. 네. 내가 빨리빨리 잘 접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난 그게 안 돼가지고 진짜 어, 딱 접고 나서 또 딴 짝사랑을 그러니까. 시작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우리 다 접었을 때 우리 남편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날로그라는 거예요. 그래요, 디지털에는 맞아요. 이게, 멀티 펑션이 가능해야지. 그렇죠, 맞아요. 자, 이 작가가 네. 어떤 식의 그 표현을 사실 아까 말했잖아요. 이건희 시인이면서 PD라고. 네. 그럼 이건희 이 책 속에 쓰는 시는 실제로 다 작가가 쓰는 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식의 표현이 있냐면 그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그 드라마 지금 시작한 네. 그 책에서도 그 원작에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손을 쫙 끼쳤어요. 네. 이런 표현은 내가 여태까지 그 어떤 책에서도 한 번도 못 들어본 표현이야. 네. 뭔데요? 뭐냐면 네. 눈동자 뒤에 그녀가 살기 시작했다. 눈을 감아도 소용이 없다. 네. 그렇게 아. 놀랍진 않은데 나는. 이거 굉장히 그래요? 놀라운데? 난 놀라운데 이거 음. 눈동자 뒤에 왜냐면 이제 막 잊으려고 네. 눈을 감잖아. 근데 내 눈동자 네. 뒤에 그녀가 살기 시작해서 눈을 근데 감아도 어디서 소용이 들어본 것 없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 사랑에 빠지면 사람들이 참 무식해지고 멍청해지고 네. 이상해지는데 정신 질환이래잖아요, 일종의. 그 네. 누구 심장에 네 이름이 각인돼 있어서 뭐 내가 죽어도 그건 뭐야 아, 유치 그 뭐랄까 유치 짬뽕? 네. 그런 맞아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네. 사랑이니까 네. 그걸 뭐 탓할 수도 없고 뭐 놀릴 수도 없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사서원 백시포의 우편물을 제일 이제 많이 읽은 그 독자들은 30대. 네. 왜냐면 자기의 그 처지와 내용이 비슷하기도 하고 30대라는 게 보통 막 뜨거운 20대의 뭐 어떤 사랑 네. 경험을 통해서 보통 이제 좀 약간 사랑에 지치기도 하죠. 30대에 가서는 한동안 사랑을 안 하기도 하잖아요. 막 네. 20대 때 막 여러 가지 상처와 이런 게 있었던 사람들은 약간 이제 조심스러워지면서 좀 긴장하면서 두려워하죠. 네. 그리고 내가 이제 다가가기보다는 누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구애하면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그 40대 얘기하시는데요? 아니, 하트님이 얘기하시는 거 근데 40대인데. 그러니까 30대를 네. 역산을 하면요. 네. 얘네가 한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하여간 성인이 될 당시에 IMF가 터져요. 네. 사회적인 대변혁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네. 내가 웬만큼 하면은 다 취직도 되고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세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30대가 네. 뭔가 이렇게 분기점이 되는 시대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10년 동안 뭐 약간 썸 타는 게 왔대 그랬잖아요. 그러면 30대가 되면 나이적으로 20대 때 초반에 조금 좋아하거나 썸 탔던 애들이 그 10년이 지나면 30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대 애들이 읽었을 때 나 20대 때 맞아. 그런 애들이 한 10년 동안 이렇게 뭐 확 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좋아하지만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이런 관계가 30대에 많아요. 20대 때 그랬던 애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애들이 그렇죠. 있다고. 그 약간 우정을 빙자하면서 네, 계속 약간,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30대 애들이 많이 읽었을 그래서 때 여사친 남사친 나오고 약간 그런 그러는구나. 게 그렇죠. 포장하는 거예요. 여사친 남사친. 맞아요. 그런 단어로 나오면서 포장이 말로는 있어요. 여사친이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는 여친으로 생각하고 네, 뭐 여친인데 이런 관계들이 그쵸, 있죠. 맞아. 안 이쁘고 싫은데 여친 만나서 밥 안 먹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친이라도 싫으면 왜 밥을 먹고 술을 먹어. 그리고 정말 추리추리하게 네. 트레이닝 바지 입고 나가지 않고 네. 여사친 만날 때 네. 거울 여러 번 보면서 꾸미고 나간다면 이거는 다 흑심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30대. 자, 이 책을 대변하는 한 가지 아까 네. 사서원 백시포의 우편물. 네. 이걸 대변하는 한 가지 어떤 멘트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가장 빌리기 힘든 책. 네. 왜냐면 이 책은 늘 대여 중이랍니다. 항상 나가가지고 빌리기 네, 힘든 책. 항상 이 책이 대여 중으로 나와 있어서 아니, 삽시다. 사야 작가도 돈 벌어서 네. 또 네. 좋은 작품 쓰지. 저는 이 책이 너무 궁금해서 당장 살 거예요. 음. 그래서 사서 또 빌려드릴게요. 네. 전 사실 지난번에 네. 그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전에 클락 댄스라는 책이 네네네.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아꼈다가 요즘에 최근에 읽기 시작했는데 네. 재미있더라고요. 역시 소설은 네.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약간 앞부분인데 그 남자한테 프로포즈 같은 걸 받으면서 네. 그 남자가 자기의 그 의도대로 그 이 여자를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자기의 그 인생 목표 때문에 이 여자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네. 학교를 그만두게 해야 되는 그런 장면에서 여자가 조금 자기 가치관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남편에 휘둘리고 그때 말했잖아요. 엄마가 네. 막 가출했다가 막 열흘 만에 들어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그런 것 때문에 엄마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같이 이 여자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대목을 읽고 있는데 재미있어서 아껴 읽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자, 우리는 연애 세포를 네. 가끔씩 네. 건드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저는 이게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네. 70이 됐든 네. 우리의 연애 세포는 네. 죽으려고 하면 살려주고 네. 죽으려면 살려주면서 네. 또 멘트도 자기 배우자한테 네. 결혼해서도 계속 새로운 멘트를 쓰는 걸 저는 권합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 남편 있지만 피곤해할 것 같은데. 근데 가끔 그게 네. 삶에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멘트를 개발하거든요. 네. 밝히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새로운 멘트를 하면 네. 뭐 상대방이 대답을 하든 안 하든 네. 나는 그래도 너한테 이런 감정과 네. 이런 멘트를 날릴 수 있다 지금도 네.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 정말 재미있는 반응이 나타나요. 못 알아들어. 왜 암호를 하나 못 알아듣는. 그렇죠. 갑자기 하시면 네. 배우자한테 오히려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이런 멘트를 수시로 날려야지 안 날리다가 날리면 네. 안 날리면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어? 네. 너 그래도 누구 상당히 말을- 생겼니? 막 이런 답장 올 수 차라리 있어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돼도. 우리 남편은 이제 그런 말을 하면 갑자기 문 닫는 소리가 나죠. 이렇게 띡 하고 철커덕 이렇게. 어쨌든 네. 자, 이 사랑, 네. 용서, 네. 치유의 작가 이 이도의 그 다음에 또 다른 작품들도 네. 다 그 상위 순위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책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도 작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동안 썼던 다른 작품들도 이제 다 찾아서 읽어보려는 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작가를 좀 좋아해요. 네. 너무 드라마 제가 진짜 아침 드라마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좀 너무 네. 뻔한 스토리에 그냥 네. 막 상처만 주고 네. 맨날 뭐 배신에다 뭐 음모 막 이런 것만 나온 드라마를 보다가 네. 이렇게 약간 순수를 추구하는 작가의 네. 그리고 또 솔직히 JTBC에서 나온 드라마들이 다 괜찮은 게 많잖아요. 계속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책은 사전 110호의 우편물을 사서 읽고 네. 드라마는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이 드라마를 한번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예. 드라마를 봐야 되나 책을 읽어야 되나? 스토리가 다르니까 각각 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또 새로운 책을 잘 찾아서 영화와 책을 다음 주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방송을 마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여자라떼를 응원해주세요. 방송 중에 좋아요 클릭하기와 댓글로 참여하기, 그리고 친구들에게 방송 링크 보내기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자들을 위한 방송, 여자라떼입니다.